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옛날부터라는 건 확실합니다. 처음 널 봤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이미 그거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있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 이제 널 볼 때마다 서바이벌 게임 이벤트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총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고, 애리조나 사막에서 기관총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어요. 꽤 시작은 좋았다고 봐요.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 됐을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K1하고 K2인데 개량을 너무 안 한 거죠. 다른 나라들 시작한 거에 비하면은 꽤 시작은 좋았다고 봐요. (74년에부터) 면허 생산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10년 이내에 국산 소총이 배치가 되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기관 단총이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에는 국산 소총 K2가 이제 제식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소총을 국산화한 타임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 전후해가지고 우리가 그 방산 관련 연구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뭐 진짜 기를 쓰고 덤벼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 시절에 처음 국산 모델 개발한 것 치고는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총을 생산한 경험이 M16A1을 연합 생산한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 독자 모델이라고 할 만한 걸 개발해가지고 양산해서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긴 하거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떤 첫 모델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얼마나 꾸준히 개량을 하냐라는 거에 달려 있는데, 국산 군용 총기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개량이라는 면에서 좀 소홀했어요, 많이. K1, K2는 기본적으로는 80년대 이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 근본적인 개량이 없었어요. 아니 물론 조금씩 바꾼 건 있어요. 뭐 장전 손잡이 재질을 바꾼다든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힌지라고 불리는 부분, 뭐 그 부분을 개선을 한다든가, 뭐 가스마개가 더 안 빠지게 개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한 부분들은 있는데, 해외 주요 국가의 군대나 해외 주요 업체들은 제품이 나오면은 그거 하나를 그냥 30, 40년 안 바꾸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자잘한 공정상, 뭐 내구성의 개선점 이런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형상 자체에도 변경을 가하는 강도 높은 개량이 몇 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미군만 해도 M16A1 나온 다음에 M16A2 나왔고, M16A4, M4 카빈, M4A1 카빈 이런 식으로 그 M16 계열이 굉장히 여러 차례 개량을 해가지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오는데, 현대 전장에서 보병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는 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전쟁이 기동전화가 되면서 옛날 같으면은 그냥 보병들은
있는 자리에 가서 총만 쏘면 되는데 지금은 보병들 자신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전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은 총이라는 건 보병 전투력의 근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간단히 해서 거의 3, 40년 전 수준에서 동결을 시켜놓으면은 아무리 보병들한테도 새로운 전술을 교육을 시키고 그 외 장비들을 다 추가로 지급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뭘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 상태로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조준경, 표적 지식이, 손잡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액세서리를 붙여가지고 그 총에 가진 전투력을 얼마나 최대한도로 뽑아낼 수 있냐, 이게 그게 관건인데 기존의 K2는 그게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고 네일 인터페이스라는 게 쉽게 해서 총에 원하는 거를 뭐든 달 수 있고 총마다 얼마든지 바꿔 낄 수 있는 이런 걸로 하자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자면 이제 누구든 뭔가를 개발해서 그게 좋으면은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엄청 혁신적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적의 폭격을 맞고도 시속 60km로 질주하는 작전 차량이 있습니다. 엄청난 생존력의 비밀은 특수하게 고안된 자동차 바퀴에 있는데요. 총알이나 폭탄 파편도 무력하게 만드는 국산 럼플렛 타이어의 비밀, 잠시 후에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도 내달릴 수 있다는 건데요. 55도 이상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내부 온도를 26도, 27도로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로 들어가서 미리 설정한 시간과 깊이에서 터지게 하는 핵심 부품인 관통자를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100% 순수하게 저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럼플렛 타이어보다 성능이 더 우수해요. 우리 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죠. 100% 국내 기술로 작전 차량용 럼플렛 타이어를 개발하신 주인공들 모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KAC의 박정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KSC에서 함께 일하시는 김광우 전무님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국방팀의 윤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KSC 관련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요. 럼플렛 타이어뿐만 아니라 이 군 차량용 에어컨, 심지어 미사일 부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던데요. 이 자세한 개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KSC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 윤수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 6월 중순경에 관련 취재로 처음 회사를 방문을 드렸는데요. 회사는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력 업체이고요. 회사명은 2016년 당시에는 KSC 주식회사 코리아 시스템 컴퍼니였는데 현재는 KSC와 KRC, 즉 코리아 런 플랫 컴퍼니로 구분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SC는 군용 전투 차량의 에어컨과 미사일 부품 등을 생산하고
KRC는 럼플렛 타이어를 생산하는 회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KRC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월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전술 타이어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분야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차륜형 차량의 런플렛과 그리고 휠, 궤도형 차량의 로드휠 사업 분야가 있고요. 우선 그 럼플렛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럼플렛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유사시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 시속 80km 이상으로 100km 안팎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고성능, 고부가가치 타이어를 일컬어서 런플렛 타이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도 내달릴 수 있다는 건데요. KRC에서는 핏한 상태에서도 30톤 무게의 차량을 50km 속도로 1시간 이상 주행 가능한 국제기준 성능과 우리 군의 ROC를 충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타이어 못지않은 승차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럼플렛 타이어 상용화는 타이어 회사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KRC는 순수 독자 기술로 럼플렛 타이어를 국산화했고요. 현재 소형 전술차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의 타이어가 바로 이 럼플렛 타이어입니다. KRC에서 만든 럼플렛 타이어가 좀 특수한 게 미국이 개발한 럼플렛 타이어와는 다른 독창적인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과 전무님께 말씀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휠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럼플렛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강도 경량의 알루미늄 단조 휠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휠의 최적화 설계로 포장로는 물론이고 비포장로와 그리고 야지주행, 급선회 등 주행 성능을 보장하는 다양한 규격의 차륜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한 전차 등의 궤도형 차량의 바퀴와 같은 로드 휠도 대부분 KRC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KSC는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내부의 냉난방 공조장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군은 현재 현대화 흐름에 맞춰서 군용 전투 차량에 냉난방 공조장치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핵심 업체 중 하나로서 3천여 대 이상의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도 또 어김없이 또 이 KSC에 관련된 아주 깔끔한 정리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상품들 이제 많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박정호 대표님 옆에 모시고 사전에 저희가 그 창업 배경을 여쭸더니 방위 산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무작정 뛰어들었다라고 인터뷰를 좀 주셨습니다. 그 답을 들으니까 오히려 또 창업하게 된 이유가 더 궁금하게 되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방위 산업이 국가의 가장 첨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방위 사업 없이는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기술도 보호받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몇 번의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방위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 가장 큰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에 연구했던 그런 기술로 우리기술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기술에서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외국산 제어 시스템을 전부 국산화하는 그런 사업을 오랫동안 시작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 모든 원전의 제어 시스템을 다 공급을 하고요. 또 코스닥에도 상장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중간에 IMF와 같은 그런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의 기간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방위 사업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사업을 하면서 확보했던 이런 고신뢰성의 기술을 이런 방위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기술 경영진을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KSC라는 이 방위산업업체를 인수 합병하면서 결국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방위산업에 마침내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KSC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 군에서 활약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부심과 또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방위 산업 이 국방 벤처로 들어오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었었고, 근데 이제 무작정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포인트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원전 이 고신뢰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확신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걸로 지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KSC의 대표적인 방위 산업 개발품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광우 전무님. 네. 이제 우선 가장 먼저 시작하신 방산 제품이 이제 군용 차량에 장착하는 럼플렛 타이어라고 좀 들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럼플렛 타이어 윤현수 기자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떤 제품이고요, 어떤 좀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네, 윤 기자님이 잠시 그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럼플렛 타이어는 인원 장비의 생존성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적진에서 타이어가 피탄되거나 뭐 총에 맞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펑크가 나거나 그러면 뭐 움직이질 못하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인원 장비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럼플렛 타이어는 미군들이 그런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가 그런 손실을 많이 입고 피해를 입다 보니까 아,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장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고안을 해낸 게 바로 럼플렛 타이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KSC에서 만들고 있는 럼플렛 타이어는 실제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럼플렛 타이어보다 성능이 더 우수해요. 예.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현수 기자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특수 고안한 그런 거에서 좀 이따 우리 박정호 대표님 말씀드리겠지만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우리 KSC 럼플렛 타이어는 전투원의 생존성 향상, 뭐 이건 물론이고 주요 장비, 무기 이런 것들을 적 지역에서 신속하게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저희 KSC 럼플렛은 다른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100% 순수하게 저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당연히 국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군용 차량이 작전 중에 적의 공격을 받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 이 타이어 안쪽에 장착된 럼플렛 타이어로 운행할 수 있으니까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바퀴를 강철로 만들어도 타격을 받았을 때는 찌그러져서 운행이 어려울 텐데요. 럼플렛 타이어가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비밀이 좀 궁금한데요. 박 대표님, 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네, 이 럼플렛 타이어가 지금 이제 펑크가 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ROC, 즉 그 작전 요구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48km 속도로 1시간 이상 달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럼플렛 제품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60km 이상의 속도로도 1시간 이상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성능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이제 군에서 요구하는 요구 성능보다도 훨씬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럼플렛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고무로 된 재질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이어 내부에 금속 휠 바깥에 고무로 된 휠을 하나 더 추가해서 껴서 타이어가 펑크 나더라도 휠에 덧대어져 있는 그 고무의 힘으로 펑크 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뭐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마치 거대한 고무 밴드를 휠 바깥에 낀 것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무로 된 제품은 휠에 아주 강한 힘으로 이렇게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착하고 탈착하는데 아주 특수한 공구와 치구가 필요하고요.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KSC가 만든 럼플렛 타이어는 폴리아미드라고 하는 특수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이 전체 휠 바깥에 붙이는 이 럼플렛을 3개의 조각으로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3개의 조각으로 분리된 이 3조각을 볼트로 간단히 체결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튼튼하면서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렌치 하나만 있더라도 누구든지 한 명이서 이 제품을 결합하고 또 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재질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경량화가 가능해서 차량의 하중에도 부담이 좀 적고요. 또 더운 지방에는 또 고무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능력이 탁월하기 되기 때문에 중동 쪽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체 말씀해 주신 게 다 비밀 같고요. 폴리아미드나 또 3개 조각으로 해서 어쨌든 플라스틱 제품을 썼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강점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군대가 존재하는 나라라면요, 분명히 다양한 군용 차량을 갖고 운용을 좀 할 텐데요. 이 자연스럽게 국산 럼플렛 타이어의 수출 현황이나 이 전망이 궁금해지는데 임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현재 미국 국방부 공급을 위해서 현지 컨설팅 업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수출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럼플렛 타이어가 본격적으로 군에 보급된 게 2017년이니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얻은 성능에 대한 자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지났으니까 한 2년 정도 더 지난 5년가량은 축적이 돼야 수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런 정확한 자료나 통계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망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럼플렛 타이어에 대한 정확한 재원이나 사양 등이 잘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파악이 쉽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럼플렛 타이어를 개발한 국가는 세계 최초인 미국과 영국, 유럽, 그리고 터키, 중국, 일본 등 순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군용 차량에 적합한 럼플렛 타이어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럼플렛 타이어와 비교해 볼 때 성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수출에 대한 현황이 아직까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성능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고 또 업체와 정부의 뒷받침이 있다면 앞으로 수출도 무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옵셋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구매하면 일정 부분에 한해서 미국에서 한국 부품이나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F-35 전투기를 국내에 판매한 보잉사가 KRC의 럼플렛 타이어를 구입하고 이를 미국 내 럼플렛 타이어가 필요한 방산 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출 또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충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앞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KSC의 이게 럼플렛 타이어를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이게 업셋이 좀 잘 운용돼서 또 서기에 또 성과를 거두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제 군인이 요구하는 성능, 즉 ROC라고 하죠. 이것을 만족시키려면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해야 하죠. 하지만 시간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끝날 때까지 개인사를 거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앞서 프로그램에서 쭉 다뤄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김광우 전무님, 네. 이 럼플렛 타이어 개발 과정도 쉽지 않았겠죠? 네,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플렛 타이어를 개발할 때 거기에 맞는 차량 개발까지 기아자동차에서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장이 별도로 갖춰지지 않아서 일반 국도에서 그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다가 우리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타이어가 지탱을 해서 갈지 안 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거기다가 사고가 나면 좀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그때 걱정이 됐는데 여기 어디서 했냐면 광주하고 영광 사이에 있는 24번 국도, 기아자동차 근처에 있는 국도에서 일반 국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의 사고 없이 이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 참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 다음에 야지 또 시험을 합니다. 이거는 전투 지역이 전부 다 전방에 야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이건 동해안에 있는 사격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을 쐈어요. 쏴가지고 타이어가 이제 찢어지면 그대로 달릴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 한 발이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피스가 체결이 되는데 그 볼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사람 생각할 때 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진 상태로 그냥 이상 없이 ROC를 충족하면서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게 볼트가 깨지더라도 이게 체결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놓은 것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고 아주 그때 박수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방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완전히 위기를 찬스로 만드는 그런 게 되는데 그 한 방이 우리 KSC의 기술력이 이 정도라는 거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 그다음에 업체 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이 정도면은 신뢰가 간다라고 해서 그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고 계신 이게 럼플렛은 16인치 럼플렛으로 (20인치) 같은 경우에는 차르년 전투 차량이라고 현대 롯데면서 생산하는 전투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플라스틱, 특수 플라스틱입니다. 보통 타이어는 휠 위에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휠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 이제 원피스였던 걸 세 피스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드리블 할 때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타이어를 벌려가지고 럼플렛을 집어넣기 때문에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 피스로 만들어서 이제 한 사람도 럼플렛을 조립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쉽게 제작을 했고요. 럼플렛과 럼플렛과 사이에 이제 볼트하고 부싱하고 너트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만약에 주행 테스트 했을 때 풀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럼플렛이 이탈이 되거든요. 어떤 검사하는 거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럼플렛을 이제 주행 시험을 했을 때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장비거든요. 군수 차량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이제 군수 차량에 에어컨이 장착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군수 장비 전차, 자주포, 장갑차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한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그 가공 부품이 얼마나 이제 도면하고 일치하는지 그거를 치수를 측정하는 곳인데. 저희는 이제 전체 인원 중에 약 한 20%가 풍률에 관련된 인원을 두고 있고요. 방산 부품이기 때문에 전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회사 설립을 할 때부터 기업법 부설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개발 제품이 양산 종료될 때까지 수시로 이제 신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현장에서 봤을 때 시험 장비 한번 보셨잖아요. 연구 개발할 때 거의 거기서 삽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제품을 모국을 만들어 가지고 성능 확인을 하고 또 계속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 개발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KSC는 굉장히 다양한 방산 제품을 좀 개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군용 차량에 설치하는 에어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박 대표님, 이제 아마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이제 튼튼한 타이어는 좀 이해하겠지만은 이 차량용 에어컨이 무슨 특징이 있을까 조금 또 의아해할 텐데요. 실제 일반 차량과 이 군용 차량의 에어컨 뭐 좀 차별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반 차량 에어컨하고 군용 차량에 설치되는 에어컨의 기본 작동 원리는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문제는 그 강도와 내구성인데요. 그 강도와 내구성은 일반 에어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승용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컨은 일반적인 도로의 뭐 요철이나 거친 정도에 따라서 그 진동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되겠죠. 뭐 집이나 픽업 트럭과 같이 비포장이나 야지 같은 곳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들도 역시 물론 강도가 더 높아야 하긴 하겠지만 비포장 도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과 뭐 진동 이 정도만 견디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군용 차량, 특히 전차나 장갑차, 뭐 자주포 등에 쓰일 수 있는 에어컨은 이의 강도하고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야 하는데요. 거친 야지에서의 운영을 견뎌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고요. 사격할 때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은 일반 차량 운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십 배의 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피탄이 되거나 또는 그 지뢰를 밟았을 때 오는 충격에도 파손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격 실험을 할 때에는 뭐 80에서 한 100G, 말하자면 그 중력의 100배 가까운 그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투 차량 내부에는 사격 통제 장치도 있고 또 추적하는 장치, 탐지하는 장치 그런 고성능의 정밀 전자 장비들이 있는데 저희 에어컨이 그런 전자 장비와의 서로 잘못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까다로운 전자파 장애 시험을 통과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다르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기존에 생산된 전차, 에어컨이 장착돼 있지 않는 전차나 장갑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추가적으로 에어컨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좁은 장소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공간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 에어컨을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설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된 요구 성능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이 전투용 차량의 에어컨을 개발하다 보면은 전투용 차량의 한 종류의 장비 모델에 들어가는 에어컨의 수량은 뭐 한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양산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소량 생산인데요. 그래서 모델이 바뀔 때마다 또 에어컨은 그 차량에 맞게 설계가 또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생산해서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KSC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투자하고 노력해서 쌓아둔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세계적인 군용 에어컨에 비해서 뭐 따라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에어컨을 저희가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용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이나 뭐 인도, 호주 이런 쪽에 해외를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제 들었던 것보다도 이렇게 일반 차량의 에어컨과 이 군용 차량의 에어컨의 어떤 차이점들 또 내구성과 강도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를 좀 말씀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제품도 뛰어나지만 특수 차량 에어컨이 우리 회사 제품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터뷰 기사를 좀 제가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 KSC의 이 차량 에어컨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전투 차량용 에어컨은 그 차량에 맞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는 뭐 비호복합 대공포라든지 장애물 개척전차라든지 화생방 정찰차라든지 아니면 차륜형 장갑차 등에서 개발 초기부터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개발 인력은 10년 이상 군수용 에어컨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노하우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냉방장치 전용 성능 시험 설비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 내에서 100% 성능 시험을 하고 품질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중동 수출형의 에어컨인 경우에는 외부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55도 이상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 전차 내부의 내부 온도를 26도, 27도로 급격하게 빨리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현지에서 입증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또 저희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크게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 이제 귀에 이제 번뜩 들어온 얘기가 중동의 그 더운 날에 에어컨을 이제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서도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었단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최고의 제품이라고 자랑하는 만큼 개발 과정도 이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렵고 또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이 냉방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전용 시험 설비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방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공인 시험 장치가 있는 곳을 찾아서 뭐 부산, 대구, 대전, 화성 저희가 전국의 모든 공인 시험 장비를 다니면서 시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에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거기서 근처에서 숙박을 해가면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을 보고 제가 금년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사내에 이 냉방 성능 시험 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내에 냉방 성능 시험 장비가 있으니까 이제 개발 과정이나 또는 양산할 때 저희가 이런 냉방 성능 시험 장비를 이용을 해서 개발 시나 또는 양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차단하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를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그해 여름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소폭탄까지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채 열흘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대한민국 공군은 모든 외부 도발 세력의 간담을 서늘케 할 미사일 실사격 영상을 공개한다. 서해의 태안반도 인근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바다 위에서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 다양한 종류의 탄도를 탑재할 수 있으며 특히 두꺼운 벙커까지 뚫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체계다.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m 상공까지 강하에 순항을 시작했다.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타우러스는 낮은 고도로 적의 방공망을 헤집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표적을 타격한다. 타우러스의 진짜 공격은 타격 직후 시작된다. 이중 탄두로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한 후 그 아래 숨어있는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타우러스의 최대 장점은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 그리고 엄청난 관통 능력이다.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무려 500km에 달한다. 유사시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서울 상공에서 북한 전역에 위치한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서해와 동해 영공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 미사일의 오차 범위는 평상시 1m, 적이 전파로 교란해도 3m 이내에 불과하여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전략 무기로 평가된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영상과 지형 데이터 그리고 GPS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3종 항법 장치가 장착돼 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영상 센서로 지형을 촬영해 미리 입력된 데이터와 대조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첨단 항법 체계다. 3중 항법 장치를 활용해 음속으로 저공 비행이 가능하며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발사 후 비행 경로가 탐지될 위험이 적다. 특히 국내 도입 타우러스 미사일에는 우리나라 국방벤처기업이 핵심 부품 제작에 참여해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산 유도무기 체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는 군용 차량에 장착되는 럼플렛 타이어와 에어컨 개발 과정을 좀 알아봤는데요. KSC가 세계적인 공대진 미사일 타우러스 부품까지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윤 기자님, 우선 타우러스는 어떤 미사일이고요? 우리 KSC가 개발한 부품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타우러스는 독일의 방산업체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만든 지하 벙커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 그리고 유도 장치를 갖춘 폭탄으로 일반 폭탄과 달리 긴 사정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고 적의 중요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3m, 일반 지상 구조물은 8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서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강철비에서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쿠데타군을 경멸한 무기가 바로 이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이고요. 이 중에 KSC에서는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로 들어가서 미리 설정한 시간과 깊이에서 터지게 하는 핵심 부품인 관통자를 개발했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미사일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목표 지점 내부로 들어가서 정해놓은 시간과 깊이에서 터지는 건데요.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반 동안 타우러스사와 협력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10여 회에 걸친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거쳐서 관통자 제작에 합격점을 받아서 작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타우러스부터 관통자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하우가 국산 미사일 사업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타우러스라고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기까지 어떤 독일 부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문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미사일인 만큼 협력 업체가 되는 일도 쉬운 일이 좀 아니었을 텐데요. 이 KSC 어떻게 타우러스 미사일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까? 예, 이 타우러스라는 회사는 모회사가 독일의 MBDA입니다. 예. MBDA의 그 자회사가 타우러스인데 타우러스는 독일하고 스웨덴 합작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그 스웨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제가 KSC에 근무하기 전에는 뭐 특별히 저희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가 제가 KSC 올해 이제 5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금속 정밀 가공을 아주 잘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야, 이거 우리 회사 한번 좀 이렇게 란칭을 해달라. 우리도 같이 협업하자. 그러면서 많이 조르고 쫓아다니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한번 우리 회사 와가지고 니네 회사 소개를 해봐라.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소개를 하는데 그 금속 정밀 가공, 제가 예상했던 거기서 눈이 번쩍 띄면서 니네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타우러스가 이게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1, 2차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는데 1차 사업은 독일에서 전량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했고 2차 사업을 할 때 얘네들이 준비하면서 한국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도 하나 넣는 게 좋겠다. 이런 한국 제품 하나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할까 저희들이 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아까 윤 기자님이 말씀하신 관통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게 들어가서 그 벙커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길래 그건 뭐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이게 그 독일 본사 아까 말씀드렸던 MBDA 경영진들이 되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한국을 뭘 믿고 이걸 주느냐. 그러다가 시간을 못 맞추거나 품질이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다음에 뭐 이래 하여튼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 기술력에 대한 그런 그 프라이드는 뭐 하늘을 찌르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정도
정말 매주 그 타우러스를 갔습니다. 한국 타우러스 여기 바로 여기 경리단길 요 옆에 있는데 예. 거기 가서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어떤 날은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래 한 3번 4번 가면 사업 얘기를 한번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서 제가 무조건 니네 독일 타우러스 엔비디아 경영진한테 가가지고 인사나 드리겠다. 가서 사진 한번 찍고 공장 구경만 좀 시켜달라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연구소장을 데려가는 걸로 그쪽에다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소는 뭐냐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그 탄도 만드는 데서만 몇십 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니네들 그 기술도 좀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서로 좀 이렇게 교환하자 이런 목적으로 데려갔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쪽에서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놀러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쪽에서 뭐 승인을 받아가지고 워크숍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설명하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관통자. 그 penetrate case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거를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 이거 연구소장 이막진 상무가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볼 때 아,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설명을 이 정도 하면 이 회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감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독일 그 경영진들이 저희 KSG 창원 공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고 나니까 아, 이 정도면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한 달간 준비해서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소장하고 저하고 가서 전체 워크숍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겠다. 저희가 처음에 독일에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라고 힌트를 받거나 뭐 어떤 그런 기술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제작을 하겠다. 걔네들은 딱 엔드 스테이트만 정해주거든요. 요 정도 강도에 요 정도 뭐 성능이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아이디어도 좋고 또 가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납기도 충분히 맞추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또 1년 반 동안 저희들 고생하면서 쫓아다니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 독일에 몇 번 워크숍 갔다 오고 독일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오고 방문하면서 교류를 계속 기술적인 교류를 쌓고 난 다음에 2018년 3월인데 그때 독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제가 독일 가서 드디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 9개월 동안 걔네들이 그분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 다시 계속 기술 전수도 일부 하고 또 저희들 계속 기술적 교류를 하다가 작년 2019년 1월 달부터 저희가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1월 달부터 납품을 시작했다는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충분히 짐작을 하실 텐데 그렇게 1월 달부터 납품을 시작을 했는데 총 아까 윤현수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10번에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처음 한 3번 정도는 뭐 조그만 미스테이크가 있더라도 좀 얘네들이 봐주더라고요. 근데 4번째 딱 될 때 조그만 게 발견이 됐어요. 올해 참 그 한국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창원에. 그러니까 그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그 금속이라는 거는 결로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결로가 생기면 녹도 생길 수 있고 또 색깔도 변하는데 저희 제품 만든 게 뭐 녹이 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코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얼룩이 약간 미세한 얼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이 정도면 성능이 나오니까.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정말 용서가 없이 이거 리젝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게 퇴짜 맞고